네, 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무설계 교육을 위해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노후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 오늘도 함께하도록 할게요. 박종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도 매번 공부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는 주택연금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내용이에요.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제 주택연금을 영모기지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제도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마침 대출에 대한 설명을 앞 시간에서 드렸으니까 네. 이어서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주택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이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된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해주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선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가입 조건도 궁금한데요. 예, 당연히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첫째는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실은 아주 부유층보다는 좀 중산층 이하분들, 노후를 맞이했는데 집밖에 남지 않은 어떤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배려를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는 9억 원 초과 2주택 이상인 부부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3년 이내에 1주택을 파시게 되면 그런 약속을 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1주택이 아니라 여러 주택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여러 채인데도 불구하고 합산 금액이 9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또 가입이 가능하세요. 주택 가격이 이제 9억 원 이하라고 해주셨는데 가격도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똑같은 집을 보더라도 난 이 집을 8억에 샀어 혹은 10억에 샀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설정할 수 있는 기준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주택 가격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판정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공시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시세나 이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이제 과세 표준으로 사용하는, 그러기 위해서 매년 발표하는 그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마찬가지 목적으로 재산세 같은 거는 지방세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년 발표하는 주택 가격이에요. 뭐 두 가지가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목적상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이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적당한 게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KB 시세라든지 아니면 주택 소유자가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집의 주택 가격은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별도의 전문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은 것을 이 주택연금 가입 시에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시 하는 기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가격이라고 해주셨는데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주택연금도 내가 다시 돌려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반 연금 상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네. 주택연금 상품도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정액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은퇴를 한 시점부터 이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앞으로 쭉 받는 연금 금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전후 후박형은
전이 이제 앞전자고요. 후는 후하게 준다 할 때 후자고 그 다음에 후자는 뒤후자예요. 네. 한자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박은 좀 박하게 박하다.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좀 많이 주고 나중에는 좀 조금 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은퇴 초창기 시점에는 사회활동이나 뭐 경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지출을 해야 되지만 네. 나이가 들면 좀 활동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적게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 어떤 삶의 패턴이 그렇지 않느냐. 나의 삶의 패턴이 그렇다면 동일하게 받지 말고 좀 처음에 많이 받고 나중엔 적게 받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급 방식으로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그리고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종신 지급 방식은 모든 주택을 담보로 한 어떤 그 평가 금액을 다 연금으로 다 받겠다는 거예요. 평생. 아, 네. 근데 이제 1회 때 이제 사례에서처럼 뭐 주택밖에 안 남았는데 자녀들 중에 뭐 첫째는 결혼시켜야 되고 뭐 셋째 막내는 뭐 대학 학비 마지막 학기 내야 되고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다 연금으로 받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런 목적 자금들을 해결하고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형태. 그것이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나는 연금을 딱 확정 기간만 받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평생 이제 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몇 세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네. 연금액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확정 기간만 난 연금액을 받겠다라고 하면 연금액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리스크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또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연금 확정 기간이 끝나면 주택도 그럼 반환을 해야 되나 국가에 네. 금융기관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을 사용하시더라도 네. 연금은 중단되지만 확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 소유 그러니까 거주는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처럼 그냥 노후 끝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싶어 한다면은 정액형 종신지급형 방식으로 받는 게 좋겠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름은 살짝 다르지만 주택연금에도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수반되는 비용? 그렇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입 시 직접 내지는 않고 그냥 이용 금액에 합산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처리되는 비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용은 가입 시 또 실제로 이제 바로 내야 되는 직접 내야 되는 비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가입 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 즉 이용 금액에 합산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입비가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의 개념인데요. 주택 가격의 1.5%를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용 금액에 합산해 놨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부담은 하지만 직접 내가 당장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연 보증료가 있어요. 연금 지급 총액의 0.75% 정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용 금액에 합산이 되고요. 대출이자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대출 방식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용 금액에 합산해서 나중에 정산이 된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이 대출 이자는 한 2.77%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네. 변동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시중의 어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에 비해서는 좀 낮은 이자율로 유리하게 적용된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접 내야 되는 비용, 그거는 이제 그 금융기관 돈을 이제 연금을 지급해주는 국가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줄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믿고선 네.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때처럼 똑같이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그 비용하고 뭐 이제 인지 붙이잖아요. 그 네. 서류 처리할 때 그 인지세 약간 그리고 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떤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 공시지가나 기준 시세 말고
또는 KB 시세 말고 내 스스로 감정평가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좀 더 높게 평가받아서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로 선택사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드려볼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마도 주택연금을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 집값이 얼마인데 대략 그것을 기준으로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소유하고 계신 주택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가지고 네. 계신 집들이. 그래서 그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또 연금 개시 시점을 좀 빨리 한다. 일찍부터 받는다면 당연히 연금액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시된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20년 12월 1일 기준인데요. 앞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감을 잡으셔라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번 업데이트된 자료를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70세부터 만약에 연금을 개시를 하겠다. 주택연금을 70세부터 연금을 받겠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평가 금액, 정부가 공시 가격은 3억이다라고 한다면 네. 매월 92만 2천 원씩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예를 들면 그렇네요. 러프하게 이제 대략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1년에 1,200, 10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뭐 3억 6천이 되는 금액이에요. 네. 3억을 가지고, 그리고 이자 비용도 따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 더군다나 장수를 한다면 더 메리트가 커지겠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얘는 70세에 3억 원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본인에 해당되는 거, 나는 연금을 몇 세에 받고 싶은데 몇 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현재 얼마 정도다, 이렇게 크로스로 체크해 보시면 나는 연금액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일반 주택의 경우가 이제 가장 보편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주택은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좀 다른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여주신 표를 보면요. 모두 연금 개시 나이도 70세로 동일하고 3억 원으로 가격도 동일한데 왜 연금액이 일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 다른 건가요? 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파트와 같은 일반 주택은 거래가 쉽고 가치 하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동일한 시세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연금액을 더 높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런 차이를 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이라면 매도를 하고 네. 동일한 가격의 일반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그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신다면 동일한 주택 가격 하에서도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유리하겠죠. 그런 방법도 있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주택연금이 참 좋은 제도다. 내 노후를 위해서 또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궁금증 때문에 가입 혹은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꺼려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씩 한번 오해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상황인 만큼 일시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택 가격 대비 몇 %만큼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제 연금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시적인 목돈도 좀 함께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인출 한도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출 한도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미래 한 100세 기준으로 보통 주택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데 그때까지 지급받게 되는 월 지급금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를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세에 3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한 7,600만 원 정도가 한도 금액이었는데 네. 국가에서 보니 이제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해 보니 좀 더 많은 금액을 인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최근에는 한 2배 정도 이상으로 올려줬습니다. 3억 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1억 3,500만 원까지는 인출 한도를 좀 높여줬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출 한도를 높여서 인출을 받으시면 네. 주택연금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인출 금액만 인출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시금 인출 한도가 늘어났지만 이를 또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앞서 LTV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잖아요. LTV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인출 한도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LTV였잖아요. 네. 론 투 밸류, 대출금의 한도와 주택 가격의 비율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제 주택연금에서의 인출 한도는 그것이 아니고 연령,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 할인율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변수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LTV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한도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TV하고 인출 한도를 비교해 보면 1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60세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LTV는 예를 들면 1억 주택 가격의 LTV 비율 만약에 70%를 적용한다 그러면 7천만 원 이렇게 네. 확정이 됐잖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주택연금에 있어서의 인출 한도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억의 주택을 가지고 앞으로 받을 연금액들을 지금의 현재 가치로 다 환산을 해서 총액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환산액을 가지고 곱하기 70%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계산을 해보면 약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LTV만큼은 대출 한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죠. 인출 한도가.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LTV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 금액에 비해서 지금 이 주택연금의 인출 한도가 적은 편인데 다시 이건 왜 그런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집을 구입할 때 네. 부족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일단 구입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대출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두 가지를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만 가지고 있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연금액을 확정형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종신형,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받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경제적으로 보면 모르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확정적인 대출 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일반 주택 담보 대출과는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목적이 연금인데 네. 인출 한도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버리면 연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금액과 주택연금의 인출 한도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인출 한도가 담보대출의 한도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게요.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은 주택의 소유권을 그냥 그 즉시 상실하게 되는 건지 박탈당하는 건지 그 소유권 문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등기부 등본상 내 집으로 되어 있느냐 그쵸.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당연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면 사용 처분도 가능하다.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처분할 수도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소유권이 유지가 되고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처럼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근저당 설정은 들어오겠죠. 우리가 보통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데, 표제부는 주택의 주소라든지 면적, 그리고 갑구에는 주택의 소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 을구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근저당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아까 가입할 때 왜 법무사 비용도 내고 그랬던 이유가 이 근저당 설정 작업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또 궁금하신 게,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내가 총 받았던 금액,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할 때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네. 가입 시에 부담하지 않고 네네네네. 나중에 정산한다는 그런 이자 같은 비용들, 그런 합계 금액하고 나중에 내가 사망 시에 주택을 처분했을 때 잔존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받은 게 더 많다. 그러면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내가 못 내면 내 자녀들이 그걸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장수를 해서 너무 오랜 기간 연금을 받았다 해도, 그래서 총 내가 혜택을 받은 금액하고 주택의 잔존 가치를 비교했을 때 혜택 받은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나는 추가 비용이 없다. 내 자녀들도 추가 비용을 청구받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오히려 내가 혜택을 받은 주택연금과 뭐 이자 같은 비용들의 합계 금액과 네. 주택의 평가 금액을 했을 때 아직 조기 사망하시던지, 네. 아니면 워낙 주택 가격이 높아서 연금을 받았지만 아직 주택 잔존 가치가 더 클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또 국가가 가져가느냐, 반대의 경우는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잔액만큼, 차액만큼을 상속인에게, 자녀에게 또 준다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연금이라는 건 결국엔 국가적인 사회제도, 복지제도 안에서 어디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면 다층 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죠. 아까 그 기준이 9억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주택, 요즘에 뭐 서울에 있는 주택은 평균이 10억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고소득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소득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중산층 분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더 그보다 저소득층인 경우들도 있죠. 아예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택연금 제도로 복지를 도와드릴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생활비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초연금 이런 것으로 직접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소유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소유권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질문, 의구심이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유지 등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 들어볼게요. 예, 어떤 사안이든 그 많은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카더라 통신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하고 맞아요. 좀 나쁜 의도가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그런 의혹을 또 증폭해서 이렇게 흘리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의 노후 보장, 주거 안정, 부채 감축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택연금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생활비를 대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국가의 재정 부담은 좀 줄여가면서 소유주택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적연금제도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네.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원하는 만큼 70%에 도달하지 못했죠. 통상 한 44%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다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 처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시점이 이렇게 분산이 될 테니까 네. 어떤 주택 매물이 분산이 되면서 주택 시장이 어떤 뭐 일본처럼 만약에 주택 그 가격에 급락이 온다 그랬을 때 어떤 매물 분산을 통해서 주택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차피 돌아가시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목적은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경기 유지가 아니고 네.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안정이다. 단언하게 단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데요. 여기 또 드는 질문, 의구심 하나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할 경우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이 부실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네. 이제 고령화, 장수화가 발생하면서 이제 세대 간 갈등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한국도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결국에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택공사는 이 주택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네.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월 지급금을 산출해서 이제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택 가격 상승률, 네. 그리고 이자율,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분이 몇 세까지 통상 받을 것인가, 그리고 주택 가격은 몇 %씩 매년 올라갈 건가, 그리고 이자율은 어떻게 앞으로 변동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야만 비용과 수입이 주택연금공사에서도 맞출 수가 있겠죠. 네. 물론 한 주택만 보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한 가지 주택만 봤을 때는 이 주택의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급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집단, 우리나라 전체 주택으로 봤을 때는 그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표본을 크게 하면, 수학적인 얘기인데 표본을 크게 하면 표준 편차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발생해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뭐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버리고 매도해버리고 혹은 월세로 전환해서 그 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에 더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도 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연금 가입을 하는 것보다 매도를 해서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그 차액만큼을 내가 생활비로 쓰는 것,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매도하시는 방법, 월세든 전세든 이제 주택을 매도하시는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주거가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월세도 약간의 보증금이 있고요. 전세는 거의 이제 전세 보증금이 다인데 네. 이 보증금이 고정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 많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려달라 그러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계약하셨던 노후생활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두 가지 방법, 주택을 매도하고 월세나 전세를 통해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그 단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부부가 생존해 있는 동안 또는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두 분이 다 모두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확정된 연금이 이미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연금액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급이 된다는 점이 네. 죽어도 원래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노후 생활비 자금도 어떤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 아까도 취지가 정부가 좀 중산층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 65세이고 주택 가격이 3억 원인 분들, 3억 원인 분의 사례를 들어서요. 네.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소유도 그대로 유지하시고 네. 주거도 유지하실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5만 2천 원 정도씩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평생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 3억 원의 주택을 매도하고 월세로 갔다. 그리고 차액을 즉시연금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뭐 월세 보증금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저렴하게 해서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2천만 원 보증금에 남는 금액 2억 8천을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연금을 받는다라고 그렇죠. 하면 요즘에 이자가 낮잖아요. 이자율이. 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15만 원인데 월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세를 한 75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월 4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든 주인이 2년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을 높여달라든지 또는 월세를 높여달라고 하면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사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전세는 괜찮으냐? 전세로 생각해 보면 전세는 월세는 없지만 보증금이 비싸겠죠. 그래서 비싸요. 3억 원 정도의 주택의 삶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랬을 때 한 뭐 2억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네.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즉시연금은 1억 가입할 수 있겠죠. 3억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까 월세 때와 마찬가지로 월 40만 원밖에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세 때처럼 주거도 불안하고 이사 비용 걱정해야 되고 전세 보증금 인상도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안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노후 생활비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단연 주택연금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택을 매도하고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로 전환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가입하셔서 그렇게 다달이 돈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전월세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그리고 서울 지역이라면은 더더욱 주택연금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드려볼 텐데요.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왜 월 지급 금액이 적은지를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안 끝낸 주택을 가지고 네. 그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과 주택연금을 다 상환하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3억 주택에 1억 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기존 대출 1억 원이요. 만기가 없고 상환 의무가 없는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정산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억짜리 주택 대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단순히 월 지급금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살고 있던 3억 원의 주택, 그리고 그 구조, 뭐 방의 개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겐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연금액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이 집을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연금액만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주택을 정리해서 대출이 없는 상태의 2억 원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하셔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3억 원에 1억이라는 리스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온전한 2억짜리 주택보다는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더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3억 원 주택 보유자인데 아직 7,500만 원의 주택 대출 잔액이 남아있다. 그 경우에 그대로 네. 7,500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이제 18만 원, 월 한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3억 원 중에서 7,500을 갚고 뭐 부가 비용까지 다 빼서 2억 원의 주택을 새로 사서 네.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39만 원이 돼요. 거의 2배가 가까이 되죠. 네.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주택대출 잔액을 남긴 상태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기보다는 네. 상환을 하시고 좀 작은 주택이나 이 외곽 지역으로 빠지셔서 순수히 내 돈으로 산 주택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택연금에 있어서 더 많이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그 꿀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복리 효과에 대해서 정말 수학 시간인 것 마냥 열심히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물가 상승 고려 시에 현재 월 지급금으로는 수년 뒤에 연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생활에 도움이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금액이 정말 향후의 그 미래 가치까지 다 반영했을 때 수익인 거냐, 더 오히려 좋은 거냐라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사례로 보여드렸던 네. 그 연금표에서, 주택연금표에서 70세부터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 99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대비 연금액이 높아요.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진 못했지만 네. 이 주택연금을 산출을 할 때 주택가격, 앞으로의 주택가격 향후 상승률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주는 것이 연금액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수혜자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해서 연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실질 가치에 있어서 하락은 없다. 그런데 이미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했는데 거기에다 물가 상승률까지 더 적용하기에는 이중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이상의 혜택을 드리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연금도 일종의 이제 대출이라서 금리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상승한다면 네.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그 수령하시는 월 연금액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분이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이자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최초 네. 설정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비용,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높아지는 케이스입니다. 받는 금액은 혜택은 동일한데 비용은 높아졌다?
그러면 사실은 받는 혜택이 줄어들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받는 연금액은 유지가 되면서 비용만 늘어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 이자 금액이 높아져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져서 실제로 주택 처분 가치가 이분이 혜택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자녀들에게 상속인들에게 더 내라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참 복잡하지만 요런 장점들이 있구나라는 거 하나씩 알고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자가 그럼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수십 년 동안 낡아진 이 주택의 잔존 가치는 어떻게 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다 보니 네. 이제 앞으로 잔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용 연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택이 지어져 있는 토지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주택은 감가상각되지만 토지는 가치.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토지의 가격이 공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는, 가치는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향후 이제 경제 상황이 호황기냐 불황기냐 그리고 주택의 정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정책,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주택의 잔존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가격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수십 년 후 가격 변화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그러더라도 데이터를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은 2.9%, 연 2.9% 올라가더라. 네. 그거에 비해서 토지가 작은, 면적이 작은 한국은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존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건물만을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오히려 토지까지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주택금융공사가 어떤 개별 주택을 단위마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 가입자 전체를 묶음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네. 어떤 주택이 일부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전반적인 주택들이 평균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전체로 묶어봤을 때 그런 리스크는 크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택의 처리는 이제 가입자분이 살아계신 동안 연금을 계속 지급을 하다가 네. 부부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인들이 그 주택을 상속을 받아서 왜냐하면 소유권이 아직은 돌아가신 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상속인이 받을 수 있거든요. 받아서 그것을 처분을 해서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주택금융공사 자체가 스스로 가입 시에 근저당 설정을 잡아놨잖아요. 네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임의 경매를 해서 스스로 경매 처분을 하고 그동안에 지급했던 연금과 이자, 기타 비용, 처음에 내지 않았던 비용들을 다 회수하고 남는 금액을 이제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그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생각했을 때 그 건물만 생각을 했는데 토지의 가치까지 다 판단을 해서 향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택연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주택의 가치는 앞서 평가를 누가 해준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주택연금의 담보 주택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네. 그런 평가 금액들을 씁니다. 첫째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기준시가. 네. 그것이 없다면 이제 KB금융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세,
그리고 거기에 그 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난 좀 더 높게 평가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인 감정평가사를 통한 네.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평가액 이런 것들 공신력 있는 금액들을 순서대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해준 가격을 우선시하지만 그걸 내가 따르지 않겠다 할 시에는 또 다른 대안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택연금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 방송을 쭉 보시고 주택연금 참 좋다, 나도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문의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인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로 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좀 보시고 네. 일반적인 질문들은 대표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사에 전화를 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적용 방법이나 가입 절차나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연금의 이모저모 장점과 단점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택연금이라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노후 관리에 또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